다음은 대한작업치료학회 장기현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장기현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작업치료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그리고 외빈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올해로 대한작업치료학회 창립 3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작업치료 학문의 전문성을 상징하는 대표 학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학회는 1993년 창립 초기부터 전국 작업치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명실상부한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학회지인 대한작업치료학회지도 국제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스쿠프스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술활동 외에도 대한작업치료사 협회와 협력하여 작업치료 학문 발전과 전문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자료 개발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작업치료를 대표하는 학회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작업치료학회 학술대회는 도전과 재혁신, 디지털 헬스케어와 작업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대회 세레머니를 시작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시행됩니다. 2020년 초 갑자기 시작된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많이 바뀐 상황이 노멀이 되는 뉴노멀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 트렌드는 이제 어느 분야에서나 자리 잡고 있으며 뉴노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이번 학술대회는 2년 만에 학술대회 대면 세레머니를 실시함과 동시에 온라인 실시간 송출로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2주간의 온라인 학술대회 주간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화두의 중심에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련된 다양한 작업치료 영역의 문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지고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가 일상인 지금 한국 작업치료의 도전과 재혁신의 방법을 도모하고 그 실천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동참해서 불확실성의 시대에 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잘 유지하고 신경 써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을, 좋은 계절에 열리는 대한작업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 많은 성원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사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협회 전병진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업치료 학문의 위상과 근거 기반 작업치료가 가능하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온 유구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대한작업치료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계학술대회는 반가운 사람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선후배 동료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가을이 되면 기다려지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작업치료의 학문 공동체로서 서로 나누는 고유한 문화가 항상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좀 작지만 그래도 대면으로 만날 수 있어 저는 여전히 설레고 기대가 되는 큰 행사입니다.
2022년도 주계학술대 주제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작업치료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단체라는 것을 이번 학술대의 주제를 보고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지금도 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길을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는 학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도전과 변화의 시대가 다가와도 머뭇거림 없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3만 명의 작업치료사와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앙위는 함께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돌아보면 제가 마지막 축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작성한 인사말을 제가 한번 쭉 돌아보았습니다. 너무 쑥스럽고 무겁고 아주 이상주의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축사라는 것이 꿈과 희망,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작업치료 임상 현장은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어쩌면 저는 운이 좋아 지금 협회장을 하고 있고 우연의 기회가 주어져 저는 대학에 근무하는 성공한 사람의 꿈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더 이상 이제 꿈을 꾸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의 노동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였지만 한 발도 노동에서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역의 권위지 편에 보게 되면 천지변화 초목번하고 천지폐하면은 현인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노력하는 자가 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노동의 시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새로운 노동의 역사를 열어갈 날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안에 학문적으로도 저희들이 학회에서 노동 관련 학문과 연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술대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주계학술대 준비해 주신 대한작업치료학회 장기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국회의장실의 정부조정비서관 전재진 비서관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 대한의료기사단체 총연합회 회장이시며 서산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장이신 장윤 회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회장님 축사 감사드립니다. 네, 시상은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전재진 비서관님께서 수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상을 올라와서 이쪽으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주 작가 수상자는 박지혁, 우희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대 오른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박지혁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연세대학교 교수 박지혁. 기여는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독입니다.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다발까지 받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잠시 앞에 보시고 잠깐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희순님 단상으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표창장 원광대학교 교수 우희순.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앞을 보시고 사진 한 장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상자 같이 잠시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상해 주신 전재진 비서관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상자분들은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박지혁 교수께서 수상을 위해서 어제 저녁부터 10번 정도 리허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서 다음 분들은 상을 받으시고 사진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작업치료사 협회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전병지 회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강기태, 김은정, 김충만, 서은진, 양현주, 오윤철, 이은경님은 앞으로 오른쪽으로 와서 잠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강기태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장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서비스혁신센터 강기태. 귀하는 국민 건강과 작업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전병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까지 받으시고요. 앞을 보고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은정님 단상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장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김은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전병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꽃다발 드리고 앞을 보고 사진 한 장 찍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충만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김충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협회장 전병진.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사진 한 장 촬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은진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창장 군산의료원 서은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협회장 전병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찍으시고요. 네, 다음은 양현준님 단상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창장 전남 보성군 치매안심센터 양현주.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전병진.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윤철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표창장 강릉동인병원 오윤철.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전병진.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은경님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시소감각통화연구소 이은경.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협회장 전병진. 네, 사진 촬영하시고 시상자 전원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단체로 한 장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업치료학회 우수 논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에는 대한작업치료학회 장기현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수 논문상 수상자는
김동환, 김아름, 조은미, 최은정님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동환님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우수논문상 연구자 김동환, 우지희, 장환호, 이윤환, 김종배. 논문 제목 여가활동 참여에서 수전동일체어 사용자 경험에 관한 지적 연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위 논문은 대한작업처학회가 지정한 2022년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작업치료 임상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감사합니다. 네, 앞을 보시고 촬영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아름님 단상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수논문상 연구자 김아름, 이재신, 유두환, 김희. 논문 제목 작업 기반 가정방문 작업치료 중재가 뇌졸중 환자의 신경행동 문제와 일상생활활동 및 작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한작업처학회장 장기연.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은민님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논문상 연구자 조은미, 유은영, 박지혁, 박혜연, 이지연, 이재신. 논문 제목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 집단 치료 프로그램 효과. 이하 시상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축하드립니다. 최은정님. 네, 그러면 세 분 다 같이 올라와서 기념사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 장기영 회장님께서는 잠시 다음 시상을 위해서 단상에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협력학회 학술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 김재남, 박상미, 손영수, 이윤정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상 먼저 보조공학기술학회 학술상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남님이 아니라 장환호님이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김재남, 조선영, 장환호. 논문 제목 척순상 임산부를 위한 욕창 예방 방석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중심으로 논문을 하였고요. 위 논문은 대한작업처학회가 제정한 2020년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작업치료 분야의 임상적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에 이상을 수여합니다.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감사합니다. 꽃다발 받으시고 앞을 보시고 사진 촬영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상민님 올라주셔야 합니다. 한국노인작업치료학회 학술상으로 연구자 정재현, 박상미. 논문 제목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인지예비능의 매개 역할이라는 주제로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다음 손영수님 앞으로 올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신경계 작업치료 학회지 학술상입니다. 연구자
손영수, 민경철, 우희순. 논문 제목 포괄적 부각 압력 기능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정님 올라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령자 치매 작업치료학회 학술상 수상자이십니다. 연구자 이윤정, 문서준, 손유림, 임자훈, 전현정, 양영애. 논문 제목 노인들의 인지 증진을 위한 보드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감사합니다. 수상자 다 같이 올라오셔서 기념 촬영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자분들은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고 장교 회장님은 잠시 더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수 학위 논문상을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대상자는 양미나, 조예지, 정재휴, 성지영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상자 양미나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연구자 양미나. 논문 제목 코비드19 전후 중고령자의 라이프스타일 주관적 건강,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중집단 구조 방정 시 모형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대한작업치료학회가 제정한 2020 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학위 논문을 발표하여 작업치료 임상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예지님 단상으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 조예지. 논문 제목 라시 분석을 이용한 지역사회 치매 환자의 임상 분류 척도 개발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셨습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재휴님 단상으로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석사학위 논문상 연구자 정재휴. 논문 제목 작업 기반 시간 사용 중재가 격리된 경증 코비드19 환자의 작업 균형, 정신 건강,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무작위 대조군 실험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성지영님 앞으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수 석사학위 논문상 성지영. 아동작업치료에서 부모 상담과 교육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 및 실태 조사라는 주제로 학위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자 다 같이 올라오셔서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학위 논문은 석사, 박사 학위 논문 시상자로 2분씩 선정을 했고요. 본인에게도 개인적으로 영광이시겠고 작업체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정의 상금도 지급이 되는 영광스러운 상으로
저희가 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한 번 더 잠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캡스톤 디자인상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자 정세영, 박명원, 김선진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상은 각 대학에서 학생 단위의 팀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저희가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상자 정세영님 앞으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장상 소속 전주대학교 성명 정세영, 정주화, 김도희, 송민서, 박소희, 서지수, 팀명 하와이 필링, 작품명 FAOT로 의 학생은 2020년 대한작업치료학회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학회장상을 수여합니다.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앞에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박명원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협의장상 경동대학교 박명원, 김혜진, 여문지, 김호정. 팀명 정없는 팀. 작품명 상킴장애 환자의 기도흡입 예방을 위한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 보조 장비라는 주제로 캡스톤 디자인 출품하여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이하 내용 같습니다. 2022년 10월 14일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드림. 다음은 김선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우수상 소속 건양대학교 성명 김선진, 김도연, 김민지, 신유빈, 우성경. 팀명 두뇌를 지키죠. 작품명 일상생활 속 인지훈련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출품하였습니다. 이상 내용 같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대한작업치료학회장 장기연. 네, 수상자 다 같이 올라와서 사진 한 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상자 자리해 주시고 시상해 주신 장기영 회장님도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상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좀 많아서 여러분들 박수 치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작업치료 교육 인증 및 WFOT 교육 기준 인증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박수 칠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총 7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는데요. 참석하신 3개 대학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전달은 이향수 평가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인증서를 전달받을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충북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해전대학교 작업치료과 교수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작업치료사 연맹 교육기준 인증서, 학교명 우송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기 대학의 작업치료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 작업치료사 연맹 과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장 이향수. 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네, 다음은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작업치료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업치료 교육 인증과 WF 교육 인증 두 가지를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작업치료 선배 교육규지 인증서, 충북보건대학교 작업치료과. 이하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국작업치료교육 최우수대학 인증서도 같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대학교는
한국작업치료 교육 인증 평가에서 교육품질 우수대학 인증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본 인증서와 인증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작업치료 교육평가원 이향숙 전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전대학교 작업치료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도 2개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작업치료사연맹 교육기준 인증서 해전대학교 작업치료과 내용 같습니다.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장 이향숙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작업치료교육 최우수대학 인증서 작업치료학과는 한국작업치료교육 인증평가에서 교육품질 우수대학 인증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드립니다.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 이향숙 드립니다. 네, 사진 촬영 부탁드리고 네, 인증대학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학술대회 개회 시상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과 박수 참여해 주신 여러 참석자들께 감사드리고요. 잠시 자리를 정돈하고 한 10분 후에 패널 토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잠시 담소 나누시고 이동하시면서 정리되면 다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and welcome all to the 2022 virtu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My name is Allison Stover, and I am the president of the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We are thrill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and exchange knowledge with you and to continue to find new ways to collaborate in a global way for this wonderful profession. Thank you. Today, I am going to talk about occupational therapy as it is now and where we can go in the future. Join me for this journey. When we think about occupational therapy in 2019, just 3 short years ago, I remember being in my clinic, practicing with clients, children, without masks, in close proximity, and doing multiple things with multiple people all in the same room. Occupational therapy in 2019 was person to person, close contact, and meaningful relationships. When I think about how we define occupational therapy in 2019, we looked at it largely through 3 lenses: interventions that support occupations or our ability to participate in occupations, training and education for our consumers, our clients, their caregivers, and family members, and advocacy and self-advocacy for our profession and for the clients we were working with. When we think about the past 36 months, what comes to mind for you? In the United States, we speak often about the word disruption. Disruption happened in many, many ways. I experienced disruption in my day-to-day occupations. I began to teach from my home through a computer. I began to treat clients from my home through my computer. I stopped being able to take care of day-to-day tasks, like making sure the house was clean, because we were always in it. I was unable to offer the support to my children in their homework assignments, because school was now taking place at home all the time. I could no longer attend doctor's appointments with my father and mother, and I went 2 years without seeing my niece and nephew. So much disruption, just in my own daily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occupations. Let us all pause now, just briefly, to give some space to those disruptions that occurred in your life and in the lives of those that we work with, treat, and appreciate and love.
Wow, did you think of many? Did your disruptions come to mind? Disruptions of others that you love and care for. Disruptions to your work, to your clients, to your community. As we begin to progress into this world of new normal, I begin to see individuals that are struggling so much with tasks that were so usual and common to us pre the experience of the pandemic. Communication, particularly in-person communication, was harder for those who had never done it before, as well as for those who it was common practice. The ability to know what to do or how to do it, time management, bill paying, interacting with family and loved ones that we had not seen for so long, grocery shopping, in person, for just 1 week at a time. There were so many things that individuals were struggling with, not just my clients, not just my students, but my own family, my neighbors, my global partners. And I began to think, how do we reconnect? How do we redefine? And how do we re-inspire? And although occupational therapy seems like the best, most effective way to do this, we must then think about, as occupational therapists, how do we reconnect? How do we redefine occupational therapy? And how do we use occupational therapy to re-inspire the world? I came across a reading in which the author had acknowledged that when faced with disruption, we must ask ourselves, who will you become? And I then learned that it is through reinvention that we can establish and become who we desire to become. Reinventing a profession means understanding what the disruption has done and then adapting your practices to encompass what we have learned from the disruption. According to an article by Hayes in 1996, reinvention assumes a dynamic, constantly evolving process. Have you begun to reinvent yourself? Have you begun to reinvent your profession and the practice of occupational therapy? Who will you become? Who will occupational therapy become? Moving into understanding reinvention more in depth, I learned that there are various ways that we reinvent. First comes through social learning. Social learning is when we learn from previous experiences of ourselves, other professions, and the practice of other professions across the world, and then make changes based on this learning. Who do we learn from? What has our past taught us? What can we learn from the global community? What can we learn from our consumers, both here, locally, and abroad? And then we move to reinvent innovations to meet the demands of our specific needs and experiences. Hansen and Smallwood say that in order to have an opportunity for reinvention, you must position your organization, your profession, early and anticipate the need for revival, instead of reacting to the decline that we may be experiencing. So, we are now approaching the new normal. Are we in the time frame of early and anticipating need, or are we instead reacting to decline? What does reinvention look like in practice? One of my favorite quotes from Adi Tatarko says, "It's going to be hard, but because you've picked something you're passionate about, you're going to enjoy the journey." So as I said in my introduction, join this journey with me. I am confident we will enjoy it. As occupational therapists, we often look to frameworks and theories to guide how we are going to intervene and create wellness in our clients and ourselves. Creating reinvention is no different from our general practice. We look again to a framework. This framework comes from the appreciative inquiry, and it looks through the lens of 4 different phases. We will discuss them each individually now. Step 1 is to name the disaster. Here, you see disasters listed that you may be experiencing, as well as us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see reimbursement cuts, or ways that our services are not paid for. We saw the disruption that the disaster of the COVID-19 pandemic caused. And health inequities and differences caused so many barriers to the provision of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research that supports that since the COVID-19 pandemic,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s down 1 year for everyone. However, for our Black and Latino populations,
This reduction is 4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a discrepancy in inequity in health. Additionally,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see that 24.5% of women have been diagnosed with mental illness versus just 16.3% of men. We have also discovered that those who have not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higher education from any race are more likely to die from colorectal cancer before the age of 65. Can you think of disasters or disruptions that you have personally experienced over the past 36 months? Are there inequities that you have seen in your own life, in the life of your community, your country, or across the globe? After naming our disaster, we must move to a place of discovery. Reinvention requires us to know the details. Reinvention will require our response to emerge from the evidence and the evidence that exists in experience. In this stage, we are focusing on collecting data, and this data will serve as the basis for our next step. Reinvention will require us to report on the success. If we cannot demonstrate successful outcomes with reinvention, was the reinvention worth it? So we must focus. Who does this include? What is the data that we will measure, and what do those measurements and outcomes look like? How will we analyze this data? And how will we communicate it across communities, across countries, across the globe? Step 3, we must move into a place of design. We now have the data in this step. We must move forward with the information that is providing for us. We must look to identify themes. We must then move to produce frameworks for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We must then produce the evidence. And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we must disseminate this knowledge, sharing it across the globe. There are many experiences that we have shared. Therefore, we must create a global solution and ensure that we are disseminating it to all of our colleagues and peers. Step 4. Step 4 becomes our destiny, perhaps the most hopeful and motivational of all the steps. We look for destiny to empower us, to empower occupational therapy through implementation, regulatory and policy changes, and recognition in a global arena of our value. We must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our reinvention through value. We must identify the outcomes in which we were able to produce successes. We must then sustain. Sustaining reinvention requires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It requires that we always remain agile and evolving in our profession and our collaborations and in our data collection and outcomes that we present. So, we have now moved through the framework of appreciative inquiry to guide us on this journey of reinvention. I pause now. Do you have ideas for reinvention? As I said, reinvention will lead us to a place of reconnection. Reconnection with one another in our profession, as well as reconnection with our clients, reconnection in our communities, reconnection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I recently purchased Jonathan Stahl's new book, Walk, Slow Down, Wake Up, and Connect at 1 to 3 miles per hour. I learned about this book from one of my favorite authors, Nadia Bolz-Weber. In 2010, Jonathan Stahl and his dog began a 242-day walk across the United States. In his collection of essays, he explores walking as a form of waking up. He sees his cross-country journey as a new avenue for renewal, connection, and change. In describing his book, Stahl says, "Walk is an urgent and glorious call to slow down, look around, and engage with the world in front of us. It awakens us to what we miss when we're driving by, flying over, and rushing past what surrounds us. It's an invitation to move, to connect, to participate deeply in the world, and to dissolve the barriers that disconnect us from each other and the living earth." Stahl's reminds me to be intentional in my reconnection. As I think about ways in which we can reconnect, I think about World Occupational Therapy Day and the World Federation for Occupational Therapy. What avenues can these ideas provide for reconnection? I think about social media and the various internet platforms that allow us to connect and reconnect across the globe, no matter where we live or practice geographically. I think about reconnecting with my community through identifying needs and volunteering my time and ability for those efforts. I think about reconnecting through our journals of our profession,
are we writing, producing, and disseminating the knowledge so that others across the world can read about the work that we are doing? There are many ways to reconnect, and we must look to find and identify these ways both in person and virtually, in a safe manner, in a manner that promotes connectedness, in a manner that is intentional. We must think about engaging with people online and offline. We must get involved with our professional associations and look to how they are informing new ways for us to reconnect. And we must never forget our roots in an occupational profile that is the very basic foundation of how we can connect and reconnect with our clients. After reconnecting, we must think about what we will say about occupational therapy. How now will we define our great profession and the incredible outcomes and benefits that we can bring to the world? We have seen a greater increase and focus on well-being, health, and the lived experience of others. For a long time, many healthcare professionals have sought ways to make us well so that we can do. As occupational therapists, we use doing as a way to seek and achieve wellness. This is the way that we can lead in continuing the exploration and achievement of wellness. Let us show our lens in which we are doing to become well as a mechanism for others, for all others, to experience this journey and achieve their goals. We must also think of finding new ways to identify occupational therapy. It is with our distinct value and our skills that we can contribute to quality improvement as a community health advocate, as a global health consultant or technical advisor, looking to be a technology expert, a leader in disaster preparedness, and an eternal health promoter, someone who can coordinate all that we can do in the journey of wellness.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hear the word re-inspire? I think of the American Helen Keller and her teacher, Annie Sullivan, two women who re-inspired us to think about individualizing education to meet people where they are, and that when we do, the world will benefit from the brilliance that emerges from the student. I think about Mother Teresa, a woman who inspired us to see all people as humans deserving of love and acceptance. And I think of American citizen Stacey Abrams and her efforts to re-inspire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our world. What do you think of when you hear the word re-inspire? Dan Buettner has a novel that describes re-inspiration as an outcome to living in blue zones of happiness. This starts with your very own community, or also known as the outer ring of your life radius. Dan Buettner describes that a happy community is one that contains a clean environment, nice teeth, people-friendly streets, healthful food, as well as healthy behaviors. Designing engagement and de-stressing the community. Where do you see your work as an occupational therapist being vital? What are new advances in technology that support ways that you can bring this to a broader community? Next, Dan moves to describing a happy social network. He discusses that a happy social network comes from prioritizing friends and family, including other happy people within our network, creating a circle of friends who commit to supporting each other for the long haul, joining a club, and being realistic in our roles and making sure that each role counts. Again, I ask you, where do you see the work of occupational therapy being vital? Where do you see the advancements in technology supporting our opportunity to bring this to others? Dan then moves to designing happy homes. It is here in which he emphasizes the 3 P's of happiness: pleasure, purpose, and pride. He discusses various ways that homes can become happy, stating ideas such as bringing in nature, maximizing natural light, bringing in music, designating meditation space, optimizing your bedroom for sleep. Again, I say, where do you see the work of occupational therapy being vital in the creation of happy homes? And how do you see the advancement in technology supporting the delivery of occupational therapy so that many can experience a happy home? Finally, Dan continues to discuss the value in designing financial well-being and designing a happier inner life. All of this leading to meaningful and sustainable
re-inspiration. But how? How do we implement these changes to re-inspire? We do this through design,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a vision, and then we follow through with regular action. We must find and enter a space that we intend to be inspired, opening our own hearts and minds to hear where inspiration wants to enter. We must not forget our scientific roots and continuously include investigation and analysis, leading to a place of lifetime learning and education. We must not be afraid of recreation, but instead seek opportunities to recreate where it must happen. And we must never forget to be empathetic, to practice gratitude, and to be authentic to ourselves. So I ask you, I challenge you, will you join me on this exciting journey of reconnection, reinvention, and re-inspiration? 네, I thank you for this 감사합니다. opportunity to be with you all. I'm excited at the collaborations that can emerge. I'm excited for the knowledge that we can share. I am excited for how occupational therapy can forever contribute to a growing place of global health, wellness, and happiness. Thank you. I look forward to continuing this journey with each of you.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접분 준비해 주시는 동안 방금 AOT의 닥터 스토버 교수님의 강연 중에 리인벤트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각이 납니다. 저희 근본 학술 대회 주제도 이제 도전과 재혁신이라는 주제어를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우리 고유의 전문성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되는 것들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그 과학적 탐구 자세를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의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동국대학교 인간발달재활대학원 유재광 교수님께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디지털 치료라는 제목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동국대학교 유재광입니다. 저는 오늘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디지털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제가 작업치료학회 사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어디였죠? 속대 100번 기념관에서 작업치료학회 하실 때 그때 한번 참석해서 이제 좋은 말씀들을 그때 많이 들었고, 오늘은 또 제가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 가지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들, 특히 이제 발달장애 아동 건강 증진 위한 운동 치료 기술 개발이나, 그다음에 디지털 표현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상용화 및 이상행동 완화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시스템 개발 과제 지원 받아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 소개해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동국대학교 인간발달재활전공 주임 교수 맡고 있으면서 인공지능학과 조교수 그리고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장 이렇게 겸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해온 분야는 인지신경과학과 운동제어 분야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디지털 기반의 사회 서비스 관련된 연구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실 구성원들인데 보면 17명 중에 작업치료사가 5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 연구실도 작업치료 연구실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앞서서 보니까 이제 석사 논문 이렇게 상도 받고 그런 거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좀 여기도 많이 와 계신데요. 지금 이제 상도 받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작업치료 학회에 저희 연구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원도 그냥 간단히 소개드리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기반으로 발달재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혁신하는 것들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연구와 교육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신경계 노인성 질환 환자, 발달장애 아동,
치매 노인 대상으로 한 그런 인공지능 가상현실 기술 적용하는 아이디어 발굴, 그다음에 그런 것들 실제로 기술 개발 적용해서 사회 서비스 현장 적용하는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치료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살펴보고 발달재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적용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눈 다음에 그 디지털 기술을 발달재활 분야에 적용할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 이슈들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히 많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제공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시범적인 서비스들이 이미 과거에 웰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2020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개하고 실제로 관련된 허가 심사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제도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디지털 치료기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해졌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디지털 치료기기는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아래쪽에 보면 어떤 하드웨어에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범용적인 스마트폰이나 뭐 태블릿 같은 그런 범용적인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특정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약처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하드웨어 의존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가? 그렇다. 그리고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단순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들은 이제 치료기기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 작용 기전이 과학적, 임상적 근거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식약처에서 그 임상 시험에 대한 이제 계획서를 제출받고 임상 시험을 승인하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엄격한 그런 과학적인 기전 근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식약처에서 공개해 놓은 디지털 치료기기 예시인데요. 아마 이 내용들을 보시면 그 작업 치료 분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 키워드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이라이트를 지금 해놨는데 인지행동 교정, 인지재활 훈련, 인지행동 치료, 뭐 부하 조절요법, 재활요법 같은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치료사들이 실제 프랙티스 많이 하시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양한 환자들, 뇌전증, 뭐 황반변성, 경도인지장애, 위암, 편두통,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까지 이렇게 다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을 이제 예시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것들과 관련된 카테고리의 그런 디지털 치료기기들이 뭐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 또 다른 예시로 보면 운동부하 조절, 호흡재활, 뭐 인지행동 치료, 가상현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제공하는 것이 어쩌면 작업치료사들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재활 분야에서의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와 관련해서도 심리교육, 인지행동 치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개발 중이고 치료기기 실제로 7건이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식약처에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라라고 허가를 했고요. 그것과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임상 시험이 끝나고 임상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시중에 판매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처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디지털 치료기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제가 이제 조금 살펴본 바로는 그 작업을 대상으로 중재하는 이제 그런 디지털 치료기기는 아직 없었는데 이제 작업에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심리 교육이나 인지행동 교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바꿈으로써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이 기기를 사용하면서 나의 이런 작업 능력이 향상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왜 다루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 작업 치료 현장에서 보면 이제 작업 치료사가 눈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어떤 작업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중재를 시도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측정하고 평가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이런 스마트폰이나 그런 심플한 소프트웨어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에 좀 포함하는 기술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일단 뭐 디지털 치료 기기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좀 쉽게 디지털화하고 그걸 분석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연구실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 발달 재활 분야에도 우리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좀 해봤던 것들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ICT 기반의 발달장애 아동 모니터링 평가 이렇게 했고 저희가 대근운동, 소근운동, 인지기능 평가 기술이라고 크게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하는 중이고요. 그 대근운동 평가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제 리빙랩 세팅인데 저희들이 리빙랩 안에 뭐 이런 RGB 카메라, 그러니까 뎁스 카메라나 라이다 장비를 이제 설치를 하고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이제 발달장애 아동 또는 이제 정상 아동의 움직임을 이제 추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이제 조금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이 이런 모션 캡처 기술들인데요. 그 실제로 이제 방 안에 적절한 센서들을 설치를 하면 그 방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이제 신체 분절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고 정교하게 측정된 내용을 이제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저희는 사용하는데 이용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뭐 일종의 그런 우리 실험실을 메타버스에 만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과제를 이제 만들어서 비디오 게임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조금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서 이제 라이다나 RGB 뎁스 카메라를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는 걸 측정을 하면 실제로 이제 저희 그 학생이 시범으로 좀 측정을 해본 건데 뭐 멀리뛰기, 호핑, 러닝, 달리기, 스키핑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이동 운동 기술 같은 것들 좀 테스트해 보면 꽤 잘 데이터가 수집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수집을 하면 이제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이제 촬영한 시점에서만 관찰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3D 데이터로 바뀌어 있으니까 다양한 시점에서 저희들이 뷰를 바꿔가면서 조금 동작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발달장애 아동들한테 좀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제자리 멀리뛰기 할 때 이 아동들의 신체 분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아이들이 어떤 운동 협응, 운동 조절과 관련된 능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보셨던 리빙랩에 조금 그 저희 같이 공동 연구하는 팀에서 저 뒤에 이제 멋진 이 월 그래픽 저게 이제 비디오 그래픽으로 되게 반응형으로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아동들이 그 위에서 지정된 과제를 이제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기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지시에 따라서 이제 바닥에 표시된 것을 따라서 움직이면서 그 위치로 이동하고 점프하고 이제 뭐 한 발로 서고 뭐 이런 동작들을 수행을 하고 이런 동작을 할 때 아동들의 이런 신체 분절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이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조건별로 분석을 해서 이제 이 중재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룸 스케일에서 이제 그렇게 중재를 했는데 그 사실 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책상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조금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고 뭐 비슷한 기술들이 그대로 사용되는데 저희 연구원이 있고 이제 그 볼륨메트리 캡처 해가지고 지금 앉아 있는 책상 주변 공간을 이제 그 디지털화하고 그걸 이제 3D 정보를 뽑아내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저런 공간을 다시 구성을 하고 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준비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게 이제 산출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넣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로 책상 위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작업 내용들에 우리가 어떤 중재, 어떤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지금 연구를 해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OS 기반으로 저희 스마트폰, 워치, 그 다음에 에어팟 요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센서가 이제 관성 센서가 들어있어서 그 에어팟도 그렇고 워치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일대 움직이는 신체 분절의 동작, 움직임을 잘 반영해서 이제 데이터로 수집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뭐 그 비디오 촬영하고 그다음에 그럼 이 사람의 스켈레톤도 뽑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하고 워치 그다음에 이제 에어팟 착용하고 있으니까 각 머리, 손, 뭐 엉덩이가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저런 키네매틱 데이터들 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마 이후에 이제 김승찬 교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 것들이 좀 앞으로 조금 더 유망한 연구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태블릿 기반으로 뭐 다양한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CBT라고 해서 이전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태블릿에 손으로 그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작업 치료 분야에서 TVMSR이라고 하는 이제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이제 그 태블릿으로 옮겨와서 그러면 이제 쓸 때 어느 부분에서 힘을 더 강하게 가하는지 쓰는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조금 더 세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종이 위에 그냥 이 필체가 그려져 있어서 요거는 정답이네 아니네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한 그 평가가 가능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것까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소개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이후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작업 치료와 디지털 치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재활치료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가능한 부분과 대체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그 작업 치료사들의 이제 이런 상징적인 활동들, 상징적인 영역들을 디지털 치료기기가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키워드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디지털 치료기기에 좀 사용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는 거라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내가 그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베네핏을 얻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기기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 아동이 디지털 치료기기를 능동적으로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제 개발하는 관점에서는 기술 개발을 잘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발달 재활 분야 미래에 대해서 조금 예측을 해본다면 좀 아주 먼 미래 어느 정도 아주 멀진 않고 어느 정도 가까운 미래에 재활 분야에 이런 자동화된 디지털 치료기기가 좀 일반화되고 원격 재택 치료가 보편화된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재활 치료사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그 빅테크들이 많이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서비스로서 접근하게 될 것이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그런 형태의 사회 서비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밸런스를 어떤 방식으로 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형태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런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는 재활 서비스 제공 시설 같은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디지털 치료 시대에 재활 치료사는 어떤 디지털 치료를 지원하는 전문가로서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기기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의 사용성을 검증하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역할이 조금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위해서 조금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지금 현재 과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 R&D 이제 추진 계획 중의 일부인데요.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과학, 공공, 산업적인 난제 해결을 하기 위한 것들을 도출하고 있는데 저 공공적인 난제 해결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충분히 발달해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과기부에서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모토이고 지금 올해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지만 아마 내년도에 뭐 3천억 규모 정도 되는 예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밑에 주제들을 보시면 결국 작업 치료 분야 이런 사회 서비스, 재활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이런 공공적인 난제에 반드시 해당되는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작업치료 학회에 참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뭐 이런 과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런 수요가 있어,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자꾸 요청을 하시다 보면 이제 과기부와 이제 이런 보건복지부 사이에 그런 교류 협력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준비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해주신 유지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연자분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디지털 세라피틱스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런 디지털 치료 기기는 치료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과 같은 그런 리빙랩 운영을 사실 이제 같이 전에부터 한 3년 차 정도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 아동을 디지털 기기하고만 이렇게 냅둬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 그 안에서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고 그 상황에 맞게 뭔가 반응하고 조정해주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뭐 인공지능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거기까지 따라가기는 되게 어렵고 치료사의 역할은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디지털 치료 매개와 어떤 관계로 저희 인간인 치료사와 이 디지털 치료 매개와 어떤 관계로 좀 맺어가면서 저희의 전문 역량을 정립해 나갈지 좀 고민이 되는 고민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김승찬 교수님께서 머신러닝을 통한 세밀한 인간 동작 분석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김승찬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뭐 먼저 두 발표에서 저도 많이 배운 것도 있고 인스피레이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공학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하는 프로젝트들이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스포츠과학대학에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기계학습 관련된 연구를 주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균관대학교 수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한림대학교 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등에서 공학 관련된 일을 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시간이 15분인지 모르고 자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었는데 제가 원래 연구하던 연구실은 텔레로보틱스 및 제어 연구실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로보틱스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이 여기 좀 넣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원격에 있는 것들을 만지고 움직이고 또 내가 그걸 느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격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제가 200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를 시작했을 때에도 텔레로보틱스 원격에 있는 거 하는 거 약간 좀 이렇게 좀 진부한 느낌이 났었고 그게 주로 이제 뉴클리어 이제 쓰레기들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나 사람이 가기 힘든 곳 또 아니면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있는 것들 되게 어떻게 치면 굉장히 옛날로 치면 하이테크 기술이었고 그래서 이제 텔레로보틱스 관련된 로봇을 매개로 연구를 했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다시 아까 발표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시대가 지난 3년 새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일상이 비대면화, 원격화가 많이 됐고 기술로 이거를
원격 시스템을 많이 확장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빅테크들의 어떤 그 의지로도 안 됐던 게 코로나 때문에 한 번에 돼버렸죠. 그러니까 비대면 시대를에서 다시 이제 텔레로보틱스 같은 게 다시 중요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요 관련해서 오늘은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모션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션은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거를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고 또 분석을 잘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보이는 것 같이 뭐 이렇게 증강현실 같은 쪽으로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카메라 영상인데요.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은 다들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는 어떤 그 전문적인 커맨드 입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지금 인간과 기계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오늘은 여기에 있는 이제 왼쪽에 있는 움직임 분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것을 분석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지지 않고. 그래서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센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컴퓨터 비전, 영상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먼저 이주환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좀 더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그러니까 큰 그림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손목시계들이 많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애플워치들 우리 학생들 다 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똑같은 센서가 많은 스마트워치에 들어있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우리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아까 발표하신 이주환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하면서도 이 센서를 가지고 이제 사람 동작을 분석을 했었고 또 이런 센서는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커스텀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했던 걸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먼저 대학에서 같이는 아니고요. 그 앞에 문방구 사장님이시거든요. 저랑 되게 친해서 같이 운동을 해서 이제 연구에 잠깐 이제 데이터를 모아 주실 때 이제 영상을 찍은 겁니다. 되게 건강하게 잘 걸으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걷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걷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동작을 정의하고 이 기계학습이라는 모델이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걷는 걸 보면서 손목시계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실제로 여러분 장을 보거나 무거운 거 들고 갈 때 우리가 좀 뒤뚱뒤뚱 걷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포함해서 일상에서의 어떤 상황을 이 시계가 알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되게 높은 성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팔이 갖고 있는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면 되고요. 사실은 작업 치료에 어떤 포커스가 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스마트워치가 이런 기능이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이거 우리가 보통은 주어진 앱을 받아서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고 뭐 하세요 하면 뭐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에 더 충실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밑단에 우리가 커스텀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안에서 이제 이런 신호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인간은 이런 복잡한 신호들을 매 순간순간 발생되는 되게 많은 양의 신호를 사람이 직접 보고 처리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 시스템들은 이런 복잡한 신호들이 예를 들면 이만큼이 이제 한 5초 정도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본다면 되게 많은 뭐 수천 개 이상의 점들이 나올 텐데 그거를 기계학습 모델이 잘 분류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면서 사이드로 나온 거긴 하는데 사람들이 걸을 때 좀 착지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보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는 건데 뭐 앞부터 떨어질지 뒤부터 떨어질지 이거에 따라서 부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걸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제품들 이런 스포츠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에서도
이런 착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어 하고 있어요. 뭐 특허도 내고 있고. 근데 주로 이제 깔창에다가 이런 센서를 달아서 되게 직관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워치가 우리가 뛰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팔의 모양이 또 바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뭐 깔창 같은 거 깔지 말고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안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잘 분류를 해냅니다. 이제 이거는 일상 맥락, 사실 그거 알아서 또 뭐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착지는 또 어떻게 보면 달리기라는 운동에 국한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그 노인의 건강에 대해서 좀 초점을 기울여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단순화시켜서 이 노인이 건강하게 걸으시는지 아니면은 뭐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걸으시는지 또는 이렇게 대칭이 좀 깨져서 이렇게 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게 걸으시는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구현을 했었고요. 실제로 이 노인의 보행은 되게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 실제로 파킨슨이라고 하는 질병은 다음과 같이 이제 신체의 어떤 그 움직임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뭐 팔을 많이 안 흔들게 한다든지, 여기 이제 중간 단계고 이제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신체의 움직임이 많은 곳에 센서를 붙이고 전문적인 곳에 가서도 측정이 가능하겠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을 이런 걸 분석할 때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진행이 된 연구이고, 실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40분 정도 리크루트를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 요 피험자들 모으는데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데이터 모았다가 이렇게 자제분한테 연락이 와서 이거 사용하지 말자라고 해서 또 이게 혼나기도 하고, 자제분한테 실험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해서 성공적으로 뭐 타당성 검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니버셜한 게 됐다고 하긴 그렇고, 그래서 노인의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어떤 데모를 최근에 수행했던 유재현 교수님 같이 수행했던 과제, 종료 과제에서 이제 현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좀 단순화시킨, 좀 아프게 걷고 있죠. 이 학생은 실제로 건강한 학생입니다. 건강한 학생인데 뭔가 가다가 삐끗한 것 같이 해서 가는 건데, 실제 라이브로 이거 테스트가 되고 있는 중이고, 거기서 이 사람이 뭐 정상적으로 걷고 있는지, 뭐 이렇게 약간 비정상적으로 걷는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수 없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국대와 같이 진행했던 연구인데, 이제 스쿼트라는 동작을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또 손의 모양이 바뀌니까 뭐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수한 결과를 얻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한, 센서들을 이용한 동작 분석이 저는 이 분야에서 쭉 있으면서 늘 있었어요. 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진부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원래부터 되던 기술 아니야? 저게 뭐가 새롭지? 뭐 시기가 새로운 걸로 바뀌었으니까 좀 더 센서가 빨리 나오는 것뿐 아닌가? 저도 맨 처음에 재미없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놀랬던 거는 이 작은 장치들의 성능이 되게 좋아졌다. 배터리도 되게 좋아졌고, 센서의 샘플링도, 심지어 뭐 몇 년 전에 나온 스마트워치에서는 얘가 컴퓨팅이 딸려서 뭔가 버벅거리는데, 뭐 최근에 나온 건 그런 게 없어지고 샘플링 레이트도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부하다고 생각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많이 바꾸고 있는 거고,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옛날에는 뭐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 신호가 몇 번 출렁이 있는지, 또 이게 꼭 뭐 피크는 몇 개가 있는지, 뭐 되게 사람들이 계산한, 디자인한, 고안한 피처들이 이제 직접 다 고안해서 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런 거 과정들이 좀 쉬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서로 이제 한 방법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일상화된 게 이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2차원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쪽은 3차원 영상이고,
그래서 2차원에서 3차원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3차원을 뽑은 거죠. 실제로 이제 이거는 사람의 뭐 피트니스 회사와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 일부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업이 추출해준 3D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 팀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움직임이 운동이 되게 많더라고요. 홈트레이닝 과정 운동에서 전 스쿼트랑 뭐 런지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버드독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십 가지 운동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줌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여기 화면에는 8명 정도가 등장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코치가 커버가 안 되는 거죠. 또 안 해주면 안 챙겨주면 또 수강생 입장에서 서운해지고 그런 복합적인 것들을 도와주고자 이제 코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투입이 돼서 지금 디플로이 단계로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3D 동작 분석 아까 유지환 교수님께서 살짝 소개시켜 주셨지만 되게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이제 내추럴하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요번에 졸업한 석사 학생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였는데 자연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 드론을 쓰자. 드론 요즘에 사람 따라다니게 해서 이렇게 트래킹 시켜서 모니터링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장치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동작을 모아줄 수 있기 때문에 드론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3D를 추출을 하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이것도 시뮬레이션 된 겁니다. 저 친구 발목에다가 이렇게 제대로 걸을 수 없게 이렇게 뭐죠? 묶어가지고 저렇게 걷게 하고 해서 그다음에 드론이 우리 주인님이 오늘은 아프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롯이 이런 영상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일을. 근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걸 3D로 스켈레톤을 바꾸는 순간 우리가 그 딥러닝에 사용되는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고 아까 유지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3D가 되면서 얘를 이제 복합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작업 치료 관련해서 하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되게 앉아서 수행하는 이런 허베 물다리기라고 하는 액션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3D로 분석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얻을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인 3D 스켈레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류의 기술을 누가 개발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3차원 그러니까 이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스켈레톤을 뽑아내는 3D로 뽑아내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도 많이 하고 있긴 하는데 빅테크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업로드한 동영상을 잘 분석하게 하고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쪽 기업들도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많이 있겠죠.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그러니까 3D를 만들 수가 있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하체가 가려져 있는 이렇게 우리가 상반신만 보이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일반적인 비디오 촬영에 3D를 추출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노이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한 이유가 확신이 없으니까 딥러닝 모델이 이 하반신을 관측할 수 그러니까 하반신 데이터도 같이 뽑아주긴 하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뽑아주는데 그걸 버리고 이것만 상반신만 그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있는 것에 비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노이즈하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공학에는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왼쪽에는 이건 이제 딥러닝 모델로 이제 뽑은 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전자 신호를 분석하는 칼만 필터라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시켜서 이 사람의 움직임을 딥러닝 모델이 뱉어준 걸 그냥 사용하지 않고 뭔가 한번 가공해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어떤 그 공학적인 툴을 잘 조합해서 쓰게 되면 사실 이 물다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품질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운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다 이렇게 모이는 느낌이 드는데 그 주임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런 태스크에 대해서 삼성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은 어느 병원이나마다 다 있긴 하지만 이제 어린이의 어떤 재활과 관련해서
그 움직임을 치료 처치 이후 전후로 된 거를 파악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머신러닝이 개입돼서 이거를 잘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앉아 있는 자세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줌으로도 이렇게 치료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연구 단계이고 임상 쪽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어려움이 뭐냐 들었더니 그거를 이제 영상을 치료를 다 한 다음에 영상을 분석하려면 치료 이상으로 영상을 다시 분석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보조 수단으로도 이 작업 치료에 큰 좋은 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예, 어쨌든 저는 기술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툴이 맞고, 이렇게 서 있는 것들은 데이터가 이렇게 잘 상대적으로 잘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런 뭐 칼럼 필터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 그러니까 이 회색 데이터가 이제 딥러닝 모델이 뽑아준 건데 굉장히 지저분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알고리즘이 1950년대, 60년대 나온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 많이 계셨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핸즈온하게 이제 잘 쓸 수가 있다, 작업 치료 분야에.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측정도 굉장히 용이해졌고, 저도 진보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심지어 과제 평가 받을 때 그거 10년 전에 다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들었는데 설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다 됐던 건 맞는데 다른 시대거든요. 지금 뭔가 다 달라져 있는 상태여서 하여튼 그런 측정이 용이해지고 있고, 또 AI 프레임워크들도 잘 이렇게 디플로이 되고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까 AR, VR 제가 작업 치료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도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원격 환경이 되면서 굉장히 이런 인공지능 기술과 또 원격 로봇 기술 같은 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사실은 관련 분야에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산업이 또 되려면 또 이렇게 법규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격이 일상화되면서 투자도 일어나게 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요구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어떤 제한을 좀 풀어달라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귀 넘어서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런 원격이 되게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환경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그 사람의 손이 개입이 되는 부분들일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떤 이런 플랫폼과 연결해서 잘 하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승천 교수님께서는 그 기계공학 전공하셔서 사실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우리 공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었다, 이미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그 기술에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입혀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 기술은 5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굉장히 값지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을 잘 아는 우리 작업치료사들의 역할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강의를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또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저희가 지역 사회에서 이제 뭐 방문 재활이라든지 뭐 방문 작업 치료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요. 사실 한 명의 작업 치료사가 이 병원과 센터를 넘어서 지역 사회로 나가서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커버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되게 원격 전달 모델, 원격 치료 전달 모델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육안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모니터링 해주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지표를 치료사한테 전달을 해주면 또 치료사는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클리니컬 파이널 디시전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고, 약간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작업치료협회 협회장님이시자 강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전병진 교수님 모시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작업치료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5분인가요? 맞습니다.
네, 제가 지켜달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인 뭐 교양적인 수준에서의 얘기와 마지막에 정책적 제안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인데 결론은 계속 우리가 AOTA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론은 이게 연결 네트워크 사회가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인데 그러면 무엇이 연결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것이 연결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결론은 모든 연결되어 있는 그 가정 안에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 흔적들이 우리가 의미 있게 그것을 생성함으로써 새로운 기존에 있지 못했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기 보시면 메슬로의 욕구 발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차 단계, 1차, 2차 단계에서는 안전과 생리적 욕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면 4차 산업혁명의 욕구들은 결론은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스타를 쓰고 있고 SNS 통해서 계속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 욕구도 계속 연결해 가고 있는 그런 존재의 산업 사회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 우리가 만나는 그러면 우리 작업치료사인 우리와 또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작업치 중재적으로 우리는 아이디어를 가져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논쟁과 그런 고민의 생각이 듭니다. 네, AOT 회장님도 결론은 그 말을 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어떤 이게 인간을 중심으로 4단계 12가지 기술이 융합하는 것이라고 카이스트의 고 이민아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선도주자였던 교수님이신데요. 좀 젊은 나이에 자꾸 하셔가지고 안타깝긴 한데요.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기본적인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데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은 흔적이 남아있는 이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이 데이터들이 하나의 가상적 공간이 클라우드로 올리는 하나의 기술이 지금 돼 있죠. 그죠? 그렇다면 그 가상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다시 의미를 있게 생성해 가는 과정이 또 필요할 텐데요. 그 과정 안에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AI가 그것을 통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현실 세계에서 최적화된 기술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오늘 계속 하고 싶은 우리 작업치료 4차 산업에서 뭐 얘기하기에 뭐가 있을까 봤는데 저는 좀 건강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한다라면은 저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빅데이터들이 국민건강공단에서도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고 그것이 건강에 중요한 데이터인 양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건강 결론은 혈압 혈당이라든지 기본적 병원의 어떤 엑스레이 통한 그런 건강의 데이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작업치료사니까 딱 보는 게 뭔가요? 우리는 생활이죠, 그죠? 작업을 보지 않습니까? 작업에서 일어나는 어떤 데이터들, 우리 교수님들께서 데이터들이 좀 작업이 약간 물 따른다든지 ADL에서 일어나는 그 데이터들이 좀 가까이 오기는 왔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데이터들은 제가 볼 때는 참여죠, 그죠? ADL에서 참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정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를 통한 빅데이터들과 결합되었을 때만이 그게 진정한 건강에 대한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모든 출발들은 로 데이터의 건강성이거든요. 로 데이터가 건강한 상태에서의 어떤 데이터 해석들이 의미 있게 생성되지 그 과정이 없으면은 저는 이게 좋은 데이터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치료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생활에서의 흔적들을 우리 근데 그것을 잘 코딩화 시키는 것들, 무엇을 어떻게 잡아내고 그것을 데이터의 기본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작업치료사들이 잘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ICF를 기반으로 한 많은 도메인 앤 프로세스에 쓰고 있는 그런 터미널로지 모든 과정들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로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데이터의 중요성들을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제기들이 오늘 제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구조들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1단계 로 데이터 수집에서의 어떤 다양화, 전문화되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I를 통한 예측과 맞춤을 가는데 AI의 학습과 자동화되는 과정 안에서도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 있는 의미를 계속적으로 무한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들은. 근데 그것이 의미 있게 다시 재가공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작업 치료적인 비유 자체가 중요하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발달 장애인들이고 이게 이런 치매 어르신들이지만 그분들의 바깥에서 보는 관점에서 데이터가 아닌 그 사람 내부의 인간의 삶에서 출발하는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생성하는 것들은 저는 작업 치료사가 가질 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재경 교수님께서 작업치료 연구원들이 4명 있다 그러셨나요? 5명인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질문 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이게 그런 작업치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유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어야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작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그것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술들이 O2O,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 들어가는 이 기술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냥 이 중에서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것 같은데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빅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이 지점과 IoT 이런 부분들에서 작업 치료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좀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보건의료 계열에서 미래들은 결론은 초연결 사회에서의 어떤 데이터가 미래 될 텐데요. 지금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가 지금 현재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고 특히 마이데이터 시대의 중요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이데이터들도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건강을 바라볼 때 반 정도밖에 다루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연결돼야 될 것이다. 특히 어떤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제약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그거는 좀 뒤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대부분 클라우드의 메디컬적인 어떤 의학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고 긍정하고 있는 반면에 작업 치료에서 하고 있는 클라우드 OT라는 이런 개념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 말이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너무 거창하고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작업 치료사들은 임상에서 그것을 계속 평가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중재도 하고 있고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죠. 그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본적으로 작업치료사들이 의무적으로 기록 데이터를 남기는 게 필수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료인들은 그것이 데이터로 남기게 법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의료기사들은 그 행위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들. 지금 현재 그래도 남기고 있는 데이터들은 겨우 보험 수가와 관련되어 있는 정도의 데이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아닌 좀 작업적인 참여와 사회 참여와 액티비티 관련되어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들, 작업 전적을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책과 제안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 저희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하나의 그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제가 정확한 디지털 헬스 및 보건의료 데이터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법률이 제정 법률이 지금 이렇게 발의되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그 논쟁이 되고 이제 출발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과정 안에 작업 치료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일상생활 ADL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작업 치료는 되게 아주 사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관계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인 가정에서의 어떤 실제적인 삶과 저희들의 의미는
그 스포츠라든지 이쪽에 체육 쪽에 사는 데이터들은 제가 볼 때는 물리치료 좀 더 가깝다 이런 생각 계속 저는 이제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와 함께 실제적인 어떤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문제들이 계속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개인정보라는 정의 자체도 법적으로 명확하지가 않고 혼재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와요. 그냥 동의 방식이 사전 동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이 이제는 좀 더 이게 사후 동의 방식이 허용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행법에 대한 뭐 제재들도 법마다 다르게 제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다 통일되어 있다 이런 논쟁들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들은 지금 새로 발의되었던 그 법을 통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계속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업치료는 의료법, 의료기사법 뭐 이런 직접 이 법에만 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개인정보 관련되어 있는 이 법에서 정확하게 먼저 우리가 그 법이 작업적인 데이터 생성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은 그 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전혀 따라가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선제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3D 프린팅이 작업치료 분야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죠? 네, 이런 특히 스프린트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우리 직접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향후에 이런 뭐 하이드로겔 같은 이 세포를 인식하는 이런 단계, 치매 어르신의 중재라는 이런 접근에서도 관련이 있을 건데요. 이런 부분들 윤리적인 그런 논쟁들 안에 저희들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자율주동 자동차와 로봇 제어를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국내는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라 그럽니다. 네, 바이오라든지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로봇, 정강현세 수준이 이게 중국 같은 경우가 2023년을 기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규제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 국가에 비해서 정책 지원은 낮은 반면에 이게 규제는 되게 높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좀 더 자율주행을 비롯한 이런 로봇 제어라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과감하게 우리 작업치료사들 결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업치료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흐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지 않은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 그 인력에 대한 어떤 양성이 시급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태껏 우리 사회가 주도적 사회가 우리가 이렇게 추격 사회와 탈추격 사회의 기본적인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껏 추격 사회였죠.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형태의 계속 국민들이었고 따라가는 사회였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떤 대기업 중심, 실패보다는 성공이 중요했었고, 뭐 정답이 있는 교육, 뭐 이런 형태의 사회였다라면 이제는 탈추격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고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WFOT 가서 제가 모 분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4차 산업혁명과 작업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되게 네거티브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I 로봇이 위해서 작업치료에서 뭐가 관련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시더라고요. 저는 좀 더 많은 이제는 우리 국내 작업치료가 가장 큰 장점들은 보시다시피 아주 많은 네트워크들, 뭐 ICT 기술이 가장 뛰어난 어떤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해오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전 세계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이런 제안들, 유리스트와 울산과학대학이 실제적으로 의과학자 양성과정들, 그냥 공학은 공학, 의학은 의학이겠지만 이제는 이 의학과 이게 공학이 같이 만나서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연대 작업치료학과도 기본적으로 보건과학대학에서 IT 대학으로 같이
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들은 저는 되게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유니콘 기업들인데요. 여기서 작업 보건 관련된 영역이 8%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니콘 기업이 혁신하는 기본 전략이 기본적으로 독자적 플랫폼을 구축했었고, 특히 IT 융합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었고요. 특히 린 스타트업 전략들, 이런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성공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과 같이 결합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같이 결합돼야 된다. 비판도 많죠. 과연 그러면 이 시장이 보건의료 데이터들이 민영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계속 그 논쟁 안에 갇혀 있으면은 기술을 이끌고 가는 그 과정의 성장과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을 가지고 공공성을 반대로 확보할 수도 있는 전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치료입니다. 작업 치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들이 우리는 새로운 산업과 결합하는 데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데 시장과 결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빨리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말 좀 드렸듯이 그럼 데이터 생성의 역할이 작업 치료사인데요. 과연 건강의 개념이 ICF에서 얘기하고 있던 건강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좀 더 작업 치료다운 철저하게 우리는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함께 또한 사회적 건강에 대한 중요성들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업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사회적 건강을 확보하는 것들.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결합하는 것들. 활동과 참여에 제한하고 그 다음에 특히 환경적 요소가 중요하게 하나의 건강에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주어져 있는 환경과 결합되어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하는 그런 분야에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의 작업을 코드화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전문가는 저는 확실하게 작업 치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가장 강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일상생활의 직접 비대면으로 평가도 가능한 시대가 되어 있을 거고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IoT라든지 IoB 기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센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안전 사항을 지속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그런 기술과도 연결될 것이고요. 그리고 비대면 중재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치료 중재의 가학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의 작업치료 분야에서 중재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평가도 툴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ADL을 다 담기는 되게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영상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지속적으로 통해서 우리는 관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자료화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것들이 객관화시킬 것이고 그게 에비던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관련 규제들은 어떤 것들이냐? 제가 볼 때는 첫째 작업치료 단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업치료 단독법을 통해서 작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태껏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데이터 생성 이렇게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이 데이터 생성하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의사의 지도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시장을 창조하기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안에 바로 작업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업의 핵심 가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인간 건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지도라는 조항 자체를 지금 현재 의료 처방으로라도 개정해야 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기록부 작성입니다. 지금 현재 법에서 기록부 작성이 필수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기존의 기록부들이 메디칼 중심의 기록부였더라면 이것이 작업 중심의 기록부 작성되는 부분들이 핵심이다. 그래야 그 데이터가 건강한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다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 데이터가 이게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저희들이 ICF 기반 임상 용어집 같은 것들이 출발해서라도 이 데이터들이 생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이게 좀 거창한 얘기지만 네, 작업 치료의 미래 역사는 우리가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인사이트를 제시해 주시는 아주 감명 깊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인공지능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MRI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서 의사들은 MRI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DTVP 핸드 드로잉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게 아무것도 없지? TVMS 데이터가 왜 없지? 왜 우리는 엠푸스를 시행한 비디오 영상이 아무 데도 없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모든 시장이 디지털 지구, 디지털 월드로 이주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작업 치료만 이 지구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발표해 주신 연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패널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